책임 정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장철민, 이기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놓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민주당 45대 국민의힘 17, 20% 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방인 대구 경북 보면 28 동률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만 보면 70%가 윤석열 무죄, 그리고 58%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확실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참 이건데 민주당도 한때 뭐 당심하고 민심 괴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표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제 윤 어게인 쪽만 남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진짜 27%면 대중정당으로서 이게 존속이 되나 약간 이런 수준까지 이제 온 건데 그 안에서는 오히려 약간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사실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체제 긍정 평가가 58%라는 게 정말로 깜짝 놀랄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다른 시사평론가들 이렇게 보면 거의 민주당 도와주려고 당대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수준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갈피를 못 잡는 게 지방선거나 저희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저희 민주당의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 국회와 정당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저는 남의 당이기는 하지만 네네. 좀 사퇴를 하든지 빨리 리더십을 조금 이렇게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나라는 그런 걱정까지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58% 과반이 넘죠. 거의 60% 육박할 정도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당내 기반을 위해서라도 물러날 가능성 없지 않겠습니까?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제가 저제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전체의 의사를 반대로 가는 대중정당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희가 지방선거만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제는 경북 하나 빼고는 정말 저희가 다 해볼 만하다라는 수준까지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했던 2018년.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17%였어요. 그러고 나는데 대구 경북만 이겼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원희룡 무소속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지방선거는 거의 해보나 마나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저는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공직자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의 결과, 물론 여론조사 18%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마 선거 직후에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선거 직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일당한다라고 스스로 지방선거 압승한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어요. 그 당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집권 여당도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마스크 시장의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잘 대응하셔서 그 당시에 그 위기금을 극복했었는데, 저는 장철민 의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약간 동의도 하지만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있었던 30여 년의 세월 중에 제1야당이 17%까지 여론조사가 나온 건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이건 상김이 지역 구도를 가지고 상김이 야당을 할 때에는 그런 지도가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양당 구조로 재편되고 30년이 지나서 17%라는 프로테이지를 보여주는 건 대단히 충격스럽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상대당으로서 기분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것이 특히 극우화되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당의 정체성이 고정화된다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기일 수도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67%가 나왔습니다. 취임 네. 최고치인데요. 21대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득표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몇 프로였죠? 과반이 안 네. 됐어요. 49. 49.42였거든요. 그러면 무려 17%포인트가 나는 이재명은 안 찍었지만 지금 이재명 잘한다,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일종의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뉴 이재명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를 격주마다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3.5%. 이 역시 저희 조사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흐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는 뭐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워낙 시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한 번도 뭐 이재명 대통령 찍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 적도 없지만 너무 잘한다. 특히 경제인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경제인. 기업인들이나 네, 네. 이게 이제 현실 경제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코스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국가 경제가 그동안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되게 오래 겪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산업 분야나 이슈나 특히 외교통상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들을 정치가 그리고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보시는 느낌들을 가지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는구나를 뭐 지역에서 매일매일 체감하는 수준입니다. 저도 자영업자들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 네네. 저희 당원들 중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식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뭐 주식 하시는 분이 1,500만 명 이상이라고 최근에는 아마 더 됐을 거라고 좀 네네. 판단하는데 네. 굉장히 그 자영업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극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나가시면서 헤어질 때 그래도 저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저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식하고 조금 하셨는데 주식에서 많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하는 분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다는 느낌을 받고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금융시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시장이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부분들이 여론 지형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코스피 6천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그걸 예상했으면 부자 됐겠죠. 약간 속이 상합니다. 저도. 아니 코스피 5천도 솔직히 정말 되겠어 했는데 이 뭐 6천에 어제 6,300까지 그러니까요.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에 계속된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계속해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이러다 보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할 수도 있겠네라는 심리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디스카운트라고 저희가 거의 수십 년간 계속 얘기해 왔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로 저희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조치들로 정상화되는 걸 보니까 이 K디스카운트라는 게 실제로 정책적인 제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책적인 방향성을 세우고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면 K디스카운트라는 게 옛말이 될 수가 있구나. 결국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변화하면 정책이 약간 뭐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정책과 뭐 무슨 몇몇 대책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았어도 실제로 성과를 못 내왔었던 건데 정말로 이제 대통령이 앞에서 기치를 들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제대로 밀어붙이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분명히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이 전 국민들이 아마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바고 이것까지만 이제 성공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자산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돈의 흐름이 정상화된다는 건 결국은 경제 건전성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길도 머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가득 차는 게 그렇게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통 제 동기들도 보면 50대 중반에 대부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한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맞습니다. 장기간 네. 묶여 있었고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집 한 채 있을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의 노후를 어떻게 버티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그러셨고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렇게 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개인으로부터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단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자기의 노후만큼 고민되는 부분이 큰 중년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아이들 문제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내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데 그것이 단순한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이제 확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그것을 대통령께서 집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자산 시장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바꾸신 것은 대단히 큰 업적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각오도 좀 다져봅니다. 앞서 뭐 민주정부에서 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시장의 저항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원체 기득권화돼 있고 그다음에 언론 역시 보수 지형들 내서 뭐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이 연일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 지금 어제 새벽이었나요? X에 또 올렸는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이 점만은 알아둬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되고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표 계산하지 않겠다. 일각의 비난과 저항 감수하겠다.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하겠다. 이재명은 한다. 말은 지키겠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득권과 싸우고 있는 장수로서 저는 거의 물이 올라와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엇을 활용할지 알고 계시고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자기가 행정적 그리고 법적 틀을 가지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 수반으로서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부동산 기득권과 큰 대전투를 치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투에서 저는 승기를 좀 잡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적 뒷받침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 추가 입법들을 이제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뭐 사법개혁 3법 그리고 검찰청을 해산하고 해체하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것 관련돼서 법안 작업을 이번 국회에 다 마무리합니다. 3월 3일까지는 2월 국회에서 다 마무리하고 이제 3월 국회에서부터는 이러한 민생경제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정상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들 그리고 민생 입법들을 3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밀고 갈 계획이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저희 이재명 정부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엄청나게 과격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 뭐 예를 들면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같은 것도 없다라는 어떤 확실한 의지,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대출 규제나 어떤 그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그런 대책들,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할 수 있는 수단을 신뢰성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온 거라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이슈에서 예전부터 가장 심하게 논쟁이 심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슈라든지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법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법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수단은 지금 되게 많습니다. 네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시장에 진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질서의 정상화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지금 사실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동산 이 문제,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은 무조건 이기겠다. 어떻게 보면 시작의 이 싸움의 시작부터
정상화의 길로 굉장히 쉽게 이제 들었고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 일종의 자본시장의 정상화, 이 코스피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막 엄청난 이 법을 지금 막 얘기하지 않아도 이 틀이 바뀐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향성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지키니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부터 말을 하고 실제 지키고 또 그 다음 수를 두고 지금은 이제 농지 문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정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주제 하나 옮겨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전남 광주 통합 일종의 5국 3특을 위한 통과가 됐는데 대전 충남은 반대가 좀 여전한가 봅니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때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는데 네. 보셨잖아요. 같이 네. 저랑 그렇죠. 대전이 좀 반대가 과반을 넘어섰어요. 충남도 좀 과반이 절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반대가 한 40% 정도. 충남은 계속 그래도 네, 찬성이 네, 굉장히 네, 높았고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이 20조 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온 이후로 또 약간 이제 반대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성이 바뀌어서 다시 찬성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나왔어서 여론조사 자체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평가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제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건 네네. 대전 충남 지역의 우리 통합법이 다른 광주 전남 지역이나 대구 경북의 법의 기본법 역할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국회가 정부와 조문 하나하나씩까지 전부 다 저희가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 작성하면서 법안을 만들어낸 새쌍둥이 법안입니다. 법안이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특히나 이제 권한 같은 물론 이제 일부 지역적인 산업적인 특성의 차이는 반영들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권한이나 재정 특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완전히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 충남만 반대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대구 경북은 어제 또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주 격렬한 반대라는 게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일종의 지방선거 저는 그런다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비합리적인 그냥 무대뽀스러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도대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단 책임지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과 밀어붙이지 않아야 될 사안을 구분을 했고 어쨌든 현직 도의회, 시장, 도지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이어왔던 이 체제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대전 충남은 좀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듯한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대전 충남의 많은 의원들은 안타까움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진짜 이왕 일방 처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심정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랬어요. 당내에서도 이거는 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일방 처리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거는 그래도 이 공동체 문제고 앞으로 그냥 통합해서 끝나는 이거 법안 통과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 과정은 그래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도 그랬고 사실 저도 저희 지역 문제만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권역 통합, 지역 통합을 하는 문제를 일방 처리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남의 일이면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 몇몇의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닌 거죠. 저희가 앞으로 재정 20조 원 이상의 지원과 이런 어떤 다양한 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솔직히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출마 여부인데 지금 대전 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통합이 보류가 되면 또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일단은 당의 그 공천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관위 면접들도 다
뭐 나뉘어져 원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 뭐 광주, 전남 이렇게 나눠서 공천관리 이 위원회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빠르면 3월 23일? 네네. 3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면 경선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워낙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거의 그냥 그대로 경선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도 뭐 이것 때문에 뭐 따로 다른 판단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장철민 의원님 잘 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많이 근데 딱 보내주. 하나예요. 네. 제가 보기엔 대전 충남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통합을 원하실 텐데 이것이 그리고 오랜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게 다 뭉그러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다음에 통합이 되면 내가 시장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뭉그러진 것인데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이게 선출직들 정치인이라고 하면 지역의 미래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훨씬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막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100 요구했다고 7, 80 준다는데 그걸 걷어차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조용 의원님의 말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죠. 100에 7, 80 가져올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성공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정치 해오고 있어도 10개 요구해갖고 7, 8개 받아본 적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게 안 될 것 같다. 내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걷어찬다. 이게 진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 항상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 앞으로 통합에서. 영원히 안 될 그래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재명 정부와에서 이번에 이제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와에서는 못합니다. 이제 단체장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 정도 뭐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흐름을 지금 이 시대 자체를 바꿔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개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가 맞물려서 갈 때 이게 진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솔직히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고. 자, 영남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저희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무려 부산에서 60%의 지지를 얻었단 말이죠. 아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자, 이러면서 지방선거 전재수 양자 대결 지금 각종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만 놓고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고, 이러면 대구도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주면 해볼 만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대구에서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오셨던 김부겸 총리께서 결단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변화죠.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처했고 이것이 최근에 일정하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극우화로 동기화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도민들은 적어도 그런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도 그 일을 하나의 발현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와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켜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계시다. 이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는 그 지역 출신의 좋은 정치인들이 이제 정말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변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이 후보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그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입장을 정리하고 바꾸면서 실제로 통합 문턱까지 왔습니다. 네네. 거의 이제 통합이 될 네. 텐데 이 뭐 저희가 지금 민주변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뭐 방금까지 얘기했지만 20조 원의 재정 혜택과 등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출 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저희 이 여당과 대통령실과 국회와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실제로 뭐 그냥 뭐 가만히 돈 쓰는 게 그럼요.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대구 경북 지금까지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기는 큰 이 정부 여당의 힘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 최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 경북의 많은 저희 당 출신들, 뭐 저희 당 내에서도 이 통합되면 김부겸 총리 말고는 후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 공감대가 굉장히 강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고, 특히 이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만큼 큰 정치인, 특히 큰 여당의 정치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저희도 뭐 당 차원에서 빨리 결단을 하고 빨리 설득하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선거초를 해서라도 후보도 빨리 세우고 이 지방선거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이 된다고 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쪽은 후보가 난립해 있는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재선에 3선을 도전하는, 물론 이제 통합되면 초선이 첫 통합지사가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김부겸과 이철우의 대결, 저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또 국민들께서 대구 경북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로 심판해 볼 수 있는 정말로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져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이제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0% 선마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통합 문제,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치, 희망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이유가 이제 문제인데,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곤란하신 질문에서 아마 웃으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양자 대결, 삼자 대결을 넣어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의외로 변수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삼자 대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 그리고 양자 대결 정청래 27.2, 김민석 26.7. 다 오차범위 냅니다. 그러네요. 처음 본 자료여서 제가 예,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세력 재편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로 국민들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 대표님이나 아니면 새롭게 또 도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당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논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보고 계시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지도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당내 그동안 뭐 한창 달아올랐던 갈등은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니 뭐 갈등할 거리가 있나요 지금? 저희는 해야 될 일들만 많은 상황이죠 지금. 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여러 고난도 겪었고 또 영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탄생시켜서 저희 국정을 이끌었던 기회도 있었고, 또 야당이 되어서 박근혜, 이명박,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 밑에서 고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이 저는 태평성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내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정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지도가 높고 대통령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당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적은 역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일정하게 뭐 보시면 밖에서 보면 좀 시끄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으로 보면 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이 유지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당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당내 불필요한 잡음을 내지 않고 할 일을 따박따박 할 때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 모든 상황들이 제대로 가는구나를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근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당이 시끄러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어떤 반성까지 듣는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정돈되자마자 거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정상화에 그 자체로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 그 이후 뭐 아까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로 이제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냐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어떤 그게 더 단단해지는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앞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정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장철민, 이기현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